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감세 정책을 추진을 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인데 네. 회의록이 남는 회의에서는 네. 여당과 기재부의 안을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런데 회의록이 남지 않는 네. 이 소소회라고 하는 거기서는 자기들이 회의록에서 했던 얘기랑 정반대의 결론을 가지고 와요. 저는 기후에너지부에 장관을 시켜주시면 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오, 국토부, 뭐 산자부 다 연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후에너지부를 부총리급으로 좀 상향시켜서 그럼 기후부총리로 바꿀까요? 그럴까요? 그럼 기후부총리. 자, 세 번째. 이 정부는 뭐든 카르텔 딱지를 붙이는 정부라고 이렇게 맞아요. 또 소문이 났어요. 이제는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장혜영 의원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카르텔을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이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한국 사회를 좀먹는 카르텔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 카르텔을 해소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조세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피트 그런 소소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조세 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정할 때는 그냥 정부가 땅땅땅 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법을 통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는 거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그 법을 정하는 과정이 완전히 밀실해서 기재부 그리고 교섭단체 두 당이 모여서 결정한 결과만을 그냥 뿅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카르텔이 매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우울한 마음이 갑자기 많이. 우울하지만 얘기해 주세요. 같이 우울합시다. 그렇죠. 드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부자 감세 카르텔이다. 부자 감세 카르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새 신문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산이 아주 그냥 어바웃을 얘기해서 600조 정도가 되는데 벌써 올해의 세수 결손이, 그러니까 원래 들어와야 되는 예상하고 있는 세수의 결손이 40조 원에 이르고 이게 연말까지 가게 되면 50조 혹은 그 이상 거의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빈다. 예측했었던 것보다 이렇게 큰 구멍이 나게 되는데 이 큰 구멍은 사실은 이미 이 카르텔을 통해서 예견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국회 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감세 정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재부의 권력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예산안을 짜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거의 용산 출장소가 되어 있는 여당에서는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놓은 기재부가 주장하는 안을 그냥 받고 더블로 가자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정말 회의록이 남는 회의에서는 여당과 기재부의 안을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런데 회의록이 남지 않는 이 소소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의 회의는 전체 회의가 있고 소위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회의록이 남는데 소소회라는 건 없어요. 이건 그냥 교섭단체 양당 간사랑 기재부 공무원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소소회라고 없던 회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밀실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회의록에서 했던 얘기랑 정반대의 결론을 가지고 와요. 최종 결정기구가 되어버렸네요. 법에도 없는 조직이고. 완벽한 밀실 예산 결정기구가 되어서 그 카르텔 안에서 모든 게 뒤집혀서 나오고 갑자기 그게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조세에 관련된 법률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 내용으로 결정이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예상되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60조 정도의 실제로 세수 결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측이 되었고 특히 작년도에 법인세 인하로 많은 이제 어쨌든 우려를 낳았던 것이 결과로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을 어쨌든 요구한 상황에서 정의당이 생각하는 대안 이건 어떤 걸로 좀 가야 되는 겁니까? 정의당이 생각하는 대안은 이제 지금 일단 경제가 많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진
떨어진다. 네. 이런 진단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수출 관련된 구조적인 품목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중국과의 관계, 예. 미국과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네. 그 전제는 감세 조치를 철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던 그 세법 감세 개정을 통해서 대략 5년 동안 82조 정도의 예산이 감소한다. 세수가 네.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국회 예정처의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감세 조치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그 예전부터 사실 양당이 하기로 했다가 선거 앞두고 철회한 네. 금융투자소득세라든가 네. 아니면 그런 코인 과세 네. 이런 조치들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이제 법인세 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제가 보기에는 세금 교과서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각 구간별로 1%씩 깎아주겠다라고 네. 하는 놀라운 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철회 조치가 일단은 있어서 안정적인 세원을 좀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추경을 하고 이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있었던 세금도 하기로 했던 세금도 다 깎아놓고 그리고 나서 빚내서 추경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건 다시 금리로 돌아오는 이 되먹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은 필요하다. 그러나 네. 추경의 전제는 감세의 철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해법인데 가령 법인세 인하 철회를 하면 그 보수 정부 혹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뭐 경제 활성화, 기업 활성화 이거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뭐 우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발을 하겠죠.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금융투자소득세나 고인가세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정책 그럼요. 과제인데 적극적으로 나설까 싶어요. 이 정부가. 네, 뭐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네네.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네요.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말 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예. 사실 1년 남짓한 국회의원 임기 요 시간 동안에 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걸 또 성과로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네, 정말 좀 속상하고 어렵고 좀 힘든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사실 토크 주제는 없었지만 살짝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무능함을 자꾸 드러내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또 방금 이야기했던 국가 재정에서도 드러냈지만 최근에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등장하더니 지금은 백재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풍수지리 전문가라면서요. 맞아요. 관상과 풍수지리 전문가. 딱 보면 동물 관상, 딱 누구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저보고 말한 줄 알고 제가 동물 닮았다고. 아니. 그 백재권 교수가 약간 그 관상 보는 칼럼 같은 거 저도 몇 개 봤는데 윤석열은 무슨 동물상, 심상정은 무슨 동물상 이렇게 동물 관상을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백재권 교수라고 호칭을 해야겠죠. 이분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아주 저명한 풍수지리 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좀 너무 답답하고 괘씸한 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라고 과학을 들이대면서 풍수지리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백재권 교수는 그러한 것에 아주 대가이다라는 걸로 해명하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쵸.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자기 집 정하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풍수지리를 하든 뭐 점을 보든. 그러니까 우리 집 묘소 정하거나 선조들 뭐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이제 남의 집 자기 집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공적인 용무를 위해서 공적인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는 공간을 정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어떤 공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신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으로 그렇게 등장한다는 게 국민적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왜 무속은 안 되고 풍수지리는 되지?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늘 공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사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윤석열 정부 특히나 대통령실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예.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냥 대통령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말이 좋아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최고 수반이 그렇죠. 업무를 보고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나 아니면 뭐 효율성 혹은 뭐 비용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공적인 기준을 통해서 네. 그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공적인 기준보다 저명한 풍수지리가의 말이 네. 실제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주었다면 네. 그것을 국민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국가 재정에서도 법이 정한 것이 있고 법이 정한 투명한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소소위가 있음으로써 네. 그 가림막이 되듯이 그렇죠. 공적인 기준이라는 것과 과정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사적 관계로서 공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최순실, 맞아요. 국정농단, 어두운 기억이 있죠. 어두운 기억인데 이거를 통해서 탄핵까지 경험한 보수 정권에서 다시 이것을 또 보호하고 있어요. 심지어. 네. 오히려 저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도 하고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박근혜 정부의 그 쓰디쓴 기억으로 자꾸 돌아가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를 자꾸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네. 저는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예, 저 뭐 풍수지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관상도 어저께 누가 제 관상을 봐주셨어요. 지나가다가 관상이 좋아. 내년에 잘 되겠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죠. 내년에 큰일 준비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든 시도해.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거의 프리허그네. 그런데 그분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내 결정을 적용해서 하는 건 아주 좋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국가의 세금과 국가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런 거는 공적 시스템에 의존하고 거기에 절차에 맞춰서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걸 좀 반면 교사 삼고 좀 텍스트 삼아서 정치하시면 남은 4년 잘 되실 겁니다. 신정현 도사 이야기입니다. 4년이나 남았다니. 4년 남았다. 태그 신정현 도사 쪽집게. 쪽집게. 용사는 들으라. 네, 어느새 시간이 벌써 이제 4번째이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주제 이야기입니다. 벌써. 네. 예, 망명 정부의 청년 내각이에요. 저희의 타이틀이. 네. 새로운 정치와 개혁적인 어떤 정부를 상징하는 이 망명 정부. 혹시 알고 있었어요? 사행시 하는 거? 사행시 하는 거 알고 있었죠. 아, 진짜요? 이거 모르고 해야 재밌는데. 진짜로?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그래요? 오면서.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또 재미난 사행시 나올지 한번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망했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분명히 길이 있다. 야, 분명히 길이 있다. 네. 와, 이거는 너무 진짜 어디에다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망명정부라고 하는 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생각을 했었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아픈 근현대사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더 이상 정말 독립이 될까? 라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품었던 시기였지만 네. 오히려 그때 우리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면서 상하이에서 정말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정말 도둑처럼 이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을 때 네. 그때 우리 정부를 저는 출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생겼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망했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길이 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우리 했습니다. 망명정부 청년 내각의 취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셨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장혜영 의원 모신 거고 장혜영 의원과는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좋은 정치인을 모시는 게 바로 내각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청년 내각에서 장혜영 의원이 하고자 하는 부처 혹은 하고자 하는 뭐 대통령 직속 기구나 특위도 좋습니다. 그 무엇도 좋아. 심지어 부처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부처 혹은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하겠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부? 네. 예. 장관을 시켜주시면 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왜죠?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 특위로는 기후특위 소속이에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저희가 NDC 목표를 상향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일찌감치 채택을 하고 그 결의안에 의거해서 지금 기후특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상 엄청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기후 문제라고 하는 게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폭우, 폭염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인식하고 있는 건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부처의 구조만으로는 기후위기 문제를 명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후의 문제는 사실은 에너지 전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해 나갈 것이며 기후위기의 양축이죠. 하나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건지 탄소 중립을 유지할 건지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 때문에 변한 기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건지 이게 반지하 문제나 수해 문제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대 축을 어떤 부분은 기재부, 어떤 부분은 산업부, 어떤 부분은 환경부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찢어놓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부처 안에서 안정적으로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뭐 국토부, 뭐 산자부 다 연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후에너지부를 부총리급으로 좀 상향시켜서 컨트롤 좋죠. 타워 역할을 해주면 기후부총리 좋겠다. 필요하죠. 기후부총리. 그럼 기후부총리로 바꿀까요? 그럴까요? 그럼 기후부총리. 그럼 기후부총리로 기후부총리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지구 종말을 예언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1.5도씨의 기후가 상승하면 지구 종말에 가까웠다고 봐야 된다라고 경고했는데 올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 1.5도씨가 넘어간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기후위기 과학자들은 이미 엄습해 있는데 맞아요. 보통의 국민들은 아직 체감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기후위기의 심각한 어려움들이 이미 지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것을 좀 하려낼 수 있도록 장혜영 의원을 기후에너지 부총리로 임명합니다. 너무 행복해. 이제 취임사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곧 취임사까지 거대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 행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이제 거의 없게. 갑자기 컵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일회용 컵을 잠깐 내려놓고. 고맙습니다. 자, 신정은의 청년내각 오늘 장혜영 의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셨어요? 1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그래요? 네. 그리고 뭔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래의 정치를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식의 결론이라서 너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되게 색다른 지금까지 제가 해봤었던 방송하고는 결이 좀 다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랑 장혜영 의원은 사실은 5년 전쯤인가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편하게 정치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이렇게 둘이 앉아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5년 만인데 진짜로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만난 좋은 친구랑 대화하듯이 저도 제일 편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필요하실 때. 정말이죠. 그럼요. 마포 의리니까 또 여기가. 의리니까. 맞아요. 점심 먹으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원래대로 수요일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게스트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이기도 했고 또 헬마우스로 유명하죠. 하헌기님을 초대 손님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기억하시죠? 지난주 4개 달린 거 제가 봤는데 오늘은 5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달아주세요. 제가 꼭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하이.
빠이빠이. 빠이빠이.